저기 이미자 의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대정부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총선 관련 이야기를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신 분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아까 문희상 의장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정말 이젠 총선 전국이구나. 여야 모두 총선에밖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대정부 질문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하면 너무 아쉽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자 의원도 그렇고 이제 뭐 어제까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김연아 의원도 그렇고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본인들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복지 이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대정부 질의에서 그 부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준비돼 있는 게 의원실에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럼 총선 질의를 계속했을까?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정책 질의를 했으면 전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분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지 뭐가 전문 분야인지 관심도 없었을 텐데 어제 김연아 의원도 그렇고 이미자 의원도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대정부 질의를 했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구나. 뭐 어디 전문가구나. 그리고 김연아 의원은 아, 김현미 의원하고 지역구가 겹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이제 그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총선을 의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김현미 의원이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김연아 의원이 다니신다고 자기 지역구.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훌륭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지만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 언급을 했을 때 억측하지 말라고. 사실 그런 표현을 전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현미 의원도 김현미 장관도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독설이란 표현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의 그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가 억측, 독설 이런 독설을 쓴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총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건 오죽하면 정말 이낙연 총리는 한 30년 동안 그 일본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16대 때부터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계속했고 일본어를 계속 제일 잘하는 일본 특파원이에요. 그리고 아베 총리랑도 술잔도 나눌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근데 활동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표현을 말이 많다라고 한 거는 국무총리가 청와대 스텝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근데 본인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더라고요. 총선 이낙연 총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뭐 공개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벌써 이낙연 총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워낙 이 현안도 많은데 총선 관련 질문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뭐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여권으로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워낙 이미지가 좋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 신망이 두터운 분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단체장도 했으니까 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것이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든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서 뭐 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여권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선거공학적인 요인이 같이 결부돼야지 결정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뭐 어쨌든 선거 때 역할하고 어떤 뭐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지금도 총리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지금. 최장수 총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그야말로 그 총선에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권으로서 만약 선거가 다가오면은 선거라는 게 항상 박빙 아닙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총리의 역할로는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언급이 계속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면 이해찬 당대표 쪽 입장은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 당대표 얼굴로 치러지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찬 당대표 얼굴만으로는 선거가 좀 총선을 치르긴 부족하다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해찬 당대표는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예, 뭐 교통정리가 있겠죠. 뭐 이낙연 총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마저 여쭤볼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비상 상황인데 이낙연 총리가 13일부터 이제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고 강경화 장관은 이미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지금 소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때가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던데 야당 쪽에서요. 그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실 외교에 있어서 그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론 중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상대국의 양해를 구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저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봐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대일 특사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낙연 총리가 가장 효율적인 카드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외국에 순방을 가더라도 충분히 뭐 전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이 대일 문제도 시의성 그리고 기밀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용, 신동빈 부회장 두 사람이 30대 기업 총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할 때 왜 안 왔겠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재판도 막 걸려 있고 하니까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옛날하고 권위주의 정부하고 다르지만 청와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두 분이 왜 안 갔을까? 시의성 문제인 거잖아요. 일본 가서 청와대 오찬보다 일본 가서 뭐 정말 미쓰비시 금융그룹 사람들을 만나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사람들을 만나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자꾸 늦추면서 지금 일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 정말 그 오찬이니까 잠깐만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가면 되죠.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 통하면 몇 시간 걸린다고. 근데 왜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자리 비우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적절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밀성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만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국제 전화로 막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분이 외국 가 계시는데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 원장님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지금 순방이 8일 정도로 이제 21일까지니까 예. 이게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들과 방글라데시도 가고 뭐 카타르도 가고 그 타자키스탄, 그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예. 워낙 이제 이미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 있던 거기 때문에 일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취소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자 외교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 관련된 것도 너무 대일 의존도가 높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다각적인 그리고 다목적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교적인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아의 앞으로의 향후 외교 지형이나 안보 지형까지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전략적인 자기네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땐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또 그렇다고 완전히 그 순방을 취소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대응하되 순방을 취소해가지고 하면 해외 수주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업, 민관 다 합쳐서 대책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앞서서 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외교장관의 출장 그리고 순방 일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비판적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엉망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 조양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조국 그리고 양정철, 김정은을 들어서
이름을 또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예.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의식하고 가장 견제하고 가장 걱정되는 상대라는 얘기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 공학적인 생각 말고도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조국 수석이랑 대학도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 지금 문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공직 기강에 있어서 해이가 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근데 그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 기강이나 인사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야당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정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선거공학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양정철 원장은 정말 종횡무진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만난 적이 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시죠. 선거의 병찬 기지라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참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보 중에는 비판할 거리도 많죠. 예를 들면 서울시정 연구원이랑 왜 여기서 하면서 서울시장이랑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 인사가 아니라 여당 소속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선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려는 행보에 있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사실은 항상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가장 거죠. 신경 쓰이는 인물 3명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이건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야당 탄압 전문가인지 조국 수석이. 그다음에 이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충분히 의식할 수 있죠.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김정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비난인 것 같아요. 예. 비판이 아니라 너무 비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발언의 수위를 높여야 그야말로 또 이제 보도도 되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다 우리가 아는 그 아주 전통적이고 예. 관행적인 수법들인데 다 정치 안의 기법이긴 합니다만 이젠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세련되게 하면 어떨까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비치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리스크 조합이다. 그 리스크 조합의 한 명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50%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런 리스크 조합의 가장 그 높은 데 있는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품격 있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번에 일본이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박하는 직접 자기가 일본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비판이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잘했다. 오히려 좋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문제, 수출 제한 조치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범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그 부분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처음엔 징용 문제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다가 그다음에 안보 문제로 시비를 걸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논리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 문제가 북한에 우리의 그 전략 물자가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또 무슨 일본에서 수출된 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에 또 흘러 들어간다.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보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그런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정작 일본이 북한에 그런 물자를 밀수출하고 그랬던 거 이걸 지적한 거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다각도 WTO 제소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 같은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론전 국제적으로도 그래야 또 일본이 또 압박을 받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그건 지적을 잘했다고 봅니다. 여당은 사실 이번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추경안에 3천억 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 19일이 이제 여기에 19일 날 이걸 마지막으로 본회의 임기 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3천억 원이 또 들어가고 나니까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사실 추경이 이렇게 벌어지면 추경이 상정이 되면 야당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보면 항상 이제 그게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항목을 세세히 꼭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항상.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긴 재정을 써야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 비해서 야당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면 일정 부분 총선용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 들어가 있고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지역구를 위한 건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긴급 예산, 그 일본 수출 규제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 긴급 예산 3천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목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일본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지 애매한 항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꼼꼼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형 SOC 예산이 이번에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충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예결위 소위가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한 구체적 수치 항목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 의원님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요. 예.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여야가 이렇게 쟁투를 벌이다가도 추경은 다 통과시켰었어요. 큰 이제 삭감 없이 했고 단지 이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3천억을 새로 추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예. 얘기인데 저는 이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선택 근로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끔 지금 탄력 근로제를 더 이제 확대시켜서 이런 얘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 정도로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 문제라든지 어떤 그 상용화 문제, 양산 단계 이런 걸로 볼 때 소재 부품 연구 개발비로 3천억 정도 지원하는 거 이거는 총선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